우리 망치부인 방송은요, 망치부인이 혼자 만드는 방송은 아니고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만드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만드는 방송인데요. 저기 지금 이제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도 많은 뉴스가 올라와 있는데, 오늘은 또 특별히, 그동안에, 아니야, 요거 전에, 어제 뉴스에 좀 시리즈로 좀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자. 어제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싸우는 삼남매라는, 우리가 그 기사를 봤는데요. 오늘은 또 이런 기사가 또 있네요. 예. 오늘자 뉴스로군요. 예. 유경수 생가 관광에서 관광버스 스캔들까지. 옥천구는 충북에서도 새누리 당세가 강한 지역으로 꼽힌다. 박 의원을 부모 없이 불쌍하게 자란 우리 식구로 여기는 지역 정서에다가 그가 대통령이 되면 옥천이 발전할 거라는 기대가 섞여있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박근혜 의원의 모친 유경수 여사의 생가가 자리하고 있다. 유경수 여사 생가를 찾는 관광객만 평일 1000명, 주말에는 2000명에 달한다. 6월 19일 민주통합당은 유경수 여사 홍보회가 불법 선심성 관광에 나섰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국에서 무료 유경수 생가 관광단 모집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옥천군도 버스 관광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기는 마찬가지다. 옥천 군민 320여 명은 지난해 가을 행복플러스 희망포럼이 주최한 행사에 참여했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지난 4월 30일 선거관리위원회는 참가자들에게 1인당 69만원에서 87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총액은 2억 2,400여만원으로 역대 최고의 과태료다. 11월 6일 희망포럼은 충북 보은옥천 영동 선거구 주민 380여 명을 대상으로 충남 만리포 해수욕장과 천리포 수목원을 경유하는 발대식겹 단합대회를 다녀왔다. 이들은 회비로 영원에서 2만원을 냈다. 선관위는 참가자들이 1인당 29,000원에 해당하는 교통 편의와 음식을 제공받았다라고 밝혔다. 이게 이제 이 실비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가자들은 과태료 폭탄 책임이 선관위에 있다고 반발했다. 지난해 11월 버스 관광 출발지인 옥천읍사무소에 선관위 직원이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오호. 이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옥천신문 정순영 기자는 선관위 직원은 현장에서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선관위는 뒤늦게 버스 관광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4월 30일에야 참가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다. 선관위는 사건 당일에는 상황 파악이 어려웠다. 총선 때문에 업무가 많아 수사가 늦어졌다라고 말했다. 지난 3월 28일 검찰은 희망포럼 공동대표 3명과 사무장을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희망포럼의 고문은 박덕흠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맡았고 공동대표는 그의 측근으로 구성됐다. 이들 가운데는 전 군수 전 교육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버스 관광이 있던 날 현장에는 박 예비후보가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러 나왔다. 한 옥천 주민은 박근혜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박덕흠 의원을 지지한다. 이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박근혜 전 대표와 박덕흠 의원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박덕흠 의원 관계자는 아는 바 없다라며 전화를 끊었다. 그렇군요. 아는 바가 없을까요? 예. 매우 궁금하죠? 자, 또 한편 이런 뉴스도 있네요. 예, 이런 뉴스도 있는데요. 요거는 언제 뉴스일까요? 이것 역시 오늘 뉴스네요. 예, 오늘자로 올라온. TK는 지금 박정희 성역화 경쟁 중.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의원의 정치적 근거지인 TK 지역은 박정희 성역화 작업에 경쟁적으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2009년 구재단이 복귀한 영남대에는 박정희 대학원이 세워지기도 했다. 구미역에서 출발한 택시는 박정희 거리 이름이 박정희로야? 아니 그 김일성 우상화한다고 한국 기독교계에서 북한을 참 디스 많이 했는데, 야, 우리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침묵하고 있을까요?
이 박정희로에 대해서는, 박정희 우상화 및 박정희로에 대해서는 왜 한국교회는 침묵하고 있을까요? 구미역에서 출발한 택시는 박정희로를 내달렸다. 새 주소 사업이 진행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와 국도 33호선을 잇는 길이 그 33번 길이죠. 2.8km 왕복 4차로 길의 이름이 박정희로로 결정됐다. 생가로 향하는 길 위에 택시기사는 박정희 체육관을 자랑하고 대통령 부부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단 정수초등학교를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말은 풀이 죽어 있었다. 생가를 보면 실망하실 겁니다. 너무 초라해서 속상합니다. 어떡하면 좋니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이거 어떡하면 좋니. 금오산 자락대지 228평에 조성된 박정희 생가는 박 전 대통령이 1917년 태어나 1937년까지 살았던 집을 복원해 만들었다. 1979년 박 전 대통령 사망 이후 희미하던 박근혜 의원의 공식 행보가 시작된 곳도 이 생가였다. 박 의원은 IMF 구제금융으로 나라가 휘청이던 1997년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생가에 초청해 입당을 선언했다. 아버지의 위협을 잇기 위해 정치를 시작한 그녀다운 선택이었다. 생가는 이후로 정치권의 성지가 됐다. 경북의 공직 출마자뿐만 아니라 대권 주자들 역시 생가를 방문하는 것으로 자신의 출마 의미를 부여하곤 했다. 우와, 죽여주네요. 와, 야, 어마어마하죠? 예, 어마어마해요. 네, 동상 보세요. 예, 정말 무시무시하죠? 야, 이거 뭐 스탈린, 김일성, 이런 사람, 뭐 레닌, 이런 사람들 동상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옛날에 사회주의 국가들에. 와, 정말 딱 그 폼이죠. 예. 이 위에,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기자가 생가를 방문한 6월 26일에도 사람들이 꾸준히 들고 났다. 생가의 방문객은 지난해만도 55만 명이 훌쩍 넘었다. 97년 전만 해도 한 해 2만 명에 불과하던 것에 비하면 놀라운 변화다. 생가 내부에 비치된 방명록을 보면 노인회나 상위 군인회, 새마을과 관련된 단체들의 방문이 눈에 띈다. 방명록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자라는 다짐의 말이 넘쳐났다. 대구 경북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 한 지역 주민은 금오산 이왕설에 대해 설명했다. 이 지역이 풍수지리상 왕이 2명 나올, 이거 봐라. 어쩐지. 내가 요즘에 왕가 복원 얘기하는 것들 수상하다 내가 얘기했지? 내가 이게 요즘에 이 무슨 왕가 복원 얘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 수상하다 그랬지? 이야, 어째 이럴 것 같더라. 예, 금오산 이왕설을 설명했다. 이 지역이 풍수지리상 왕이 2명 나올 지세라는 의미다. 금오산은 부처가 하늘 보고 누워있는 모습을 한 모양으로 와불상으로 유명한 곳이다. 이 주민은 와불상의 이마 부근에 꽂힌 철탑이 전기를 누르고 있어 지난번 2007년에 박근혜 의원이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 저걸 빨리 뽑아내야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금오산에 세워진 철탑은 6.25 전쟁 직후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 미군 통신기지역으로 세운 것이다. 구미시와 미군은 지난 3월 기지 반환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한 상태다. 생가 앞 주차장에는 진주 노인회에서 온 관광버스 5대가 줄지어 있었다. 생가 입구에 세워진 박정희 유경수 부부의 사진 입간판을 향해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라고 소리내어 외치는 한 노인은 생가 내 분향소에 들러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다. 이 노인은 이만큼 먹고 살게 해준 게 누굽니까? 젊은 사람들은 고마워야 할 줄을 몰라요라며 박 전 대통령의 시적을 설명했다. 와, 이 김일성 생가 앞에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죠? 예. 와, 이 김일성 생가 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똑같이 남한에서, 예, 벌어지고 있어요. 야, 이런 걸 보고 우상화라 그러는 거예요. 예. 대구 경북 새마을에 명찰을 달고 방문한 청장년도 눈에 띄었다. 생가에서 150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높이 5m의
높이가 5m래,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5m면 박정희 실물 크기 한 3배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선 이들 중에 일부는 누구든 대구 경북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고 외치며 결연히 기념 촬영을 마치고 돌아섰다. 한창 공사 중인가 생가 주변 공원화 부지 내에 위치한 이 동상은 지난해 11월 시민들의 모금을 통해 세워졌다. 택시기사가 초라해서 속상하다고 말한 생가 부근은 현재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 각종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박근혜 대망론과 함께 지역 역시 들떠있는 형국이다. 먼저 2008년 시작된 생가 주변 공원화 사업은 7만 8,789제곱미터, 2만 3천여 평 대지에 도비 25억 원, 시비 261억 원이 투입됐다. 영상실, 유품전시실, 기념관 판매소가 들어설 박정희 홍보관 역시 5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이 사업은 2013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거 2억 원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사저 짓는데 2억 원인가 세금 투입해가지고 아방궁이라고 쌩개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죠? 쌩개 난리가 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와, 어마어마하구만? 이 돈이 얼마야? 새마을 공원 사업에 792억 원 투입. 중복사업 논란도 있다. 새마을 농사체험장 등 체험마을 형태로 꾸며질 새마을 테마공원 사업은 생가 주변 공원화 사업과는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26만 3,553제곱미터, 7만 9천여 평 부지에 국비 396억 원, 도비 119억 원, 시비 227억 원 등 모두 792억 원이 투입됐다. 애초에 계획된 예산은 1,500억 원이었다. 이 밖에도 구미시는 매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일인 11월 14일 열리는 미술공모전 대한민국 정수대전에 1억 7천만 원, 탄신제에 7,500만 원, 추모제에 7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구미시만이 아니다. 경북도 내 지자체들은 너나 없이 박정희 성역화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6월 13일 문경 상리 청운각에서 박정희 사당과 기념관을 갖춘 공원 준공식이 있었다. 17억 원을 들여 박 전 대통령이 문경에서 교사 시절 머물렀던 초가 하숙집 터를 바꾼 것이다. 구미시 재정 자립도가 45%인데 비해 문경의 재정 자립도는 18%에 그친다. 역시 재정 자립도가 겨우 13%인 울릉구는 15억 원을 들여 박 전 대통령이 울릉도 방문 당시 숙박했던 곳을 박정희 기념관으로 개관할 계획이다. 가난한 지자체 살림치고 큰 돈을 쓰는 셈이다. 뭐 아주 그냥 생지랄들을 떨고 있네요. 아니 이게 지금 박근혜가 아직 후보 아니야? 이 후보 아니야. 이게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후보 때 이러는데 대통령이라도 되면 어떠겠어?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가서 봐. 딸내미 오늘 학원 안 간대? 영민아 오늘 학원 갈 거니? 몸 상태가 어떻대? 잠시만요.
내가 광우병에 걸려 병원 가면 건강보험 민영화로 치료도 못 받고 그냥 죽을 텐데 땅도 없고 돈도 없으니 화장해서 대운하에 뿌려다오. 내가 광우병에 걸려 병원 죄송합니다. 가면 예, 우리 딸이 아파갖고 신랑이 병원에 데리고 갔다 왔는데 그 얘기를 못 들어갔고요. 그냥 죽을 텐데 땅도 없고 돈도 없으니 화장해서 대운하에 뿌려다오. 내가 광우병에 걸려 병 경북은 박정희를 왕으로 여겼던 거야. 건강보험 민영화로 치료도 못 받고 그냥 죽을 텐데 땅도 없고 돈도 없으니 화장해서 대운하에 뿌려다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기가 막히죠? 예. 별하리님 감사합니다. 수민님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안치환의 어떤 유언이라는 노래예요. 예, 여러분이 그 음악 사이트에서 찾아가지고 뭐 벨소리나 뭐 이런 건 알아서 하시고요. 예. 자, 계속해서 읽을게요. 이 구미만이 아니다. 경북도 내 지자체들은 너나 없이 박정희 성악화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6월 13일 문경 상리 청운각에는 박정희 사당과 기념관을 갖춘 공원 준공식이 있었다. 나는 이 다른 것보다 박정희 사당이 제일 웃겨. 박정희가 무슨 조상 신이야? 아니, 박정희가 무슨 사당이 왜 필요한 건데? 아니, 대한민국 소망교회 뭐 하고 있냐? 그렇게 무슨 불교도 사입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지랄 연병들 하더니 박정희 사당을 지었어. 사당이 뭐냐면 그 귀신을 섬기는 데예요. 예. 최영 사당, 박정희 사당 똑같은 거야. 어떻게 이렇게 침묵을 하니? 아니 어떻게 사당을 지어? 그 독재자의 사당을 짓냐고 어떻게? 이거 진짜 우상숭배예요. 어쩌면 그렇게 우상숭배 욕을 바가지로 하던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은 어디 갔니?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뭐 하고 있어? 박정희 사당을 짓는 데잖아.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명박 정권 초기에요. 대한민국의 유명 사찰마다 무슨 교회 청년들이 가가지고 뭐 밝기를 했어. 무슨 밝기인가 뭐. 그래가지고 저기 절마다 가가지고 사탄을 쫓아낸다고 거기서 절에 가서 기도하고 말이에요. 그런 짓거리 했다니까? 뭐하냐? 우상숭배하는 곳이라서 뭐 문 닫아야 된다며. 땅 밟기. 공식적인 대한민국 불교 국가 문화재들을 가가지고 땅 밟기 한다고 지랄 연병을 하던 기독교인들 뭐하냐? 박정희 사당에 나가서 땅 밟기를 해. 진짜 정말 내가 살다가 말이야 무슨 사당을 지어.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요게 이 사당이 뭔지 아세요? 사당이 그 일본 문화가 말이에요, 일본 문화가 잡신을 섬겨요. 그거 알죠? 일본 문화는 잡신을 섬겨. 잡귀. 그래가지고 마을마다 마을에 얽힌 전설이 있는 사람을 사당으로 섬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즘에 그 만화 영화 모모와 그 수상한 요괴들이란 만화에도 보면 거기 그 마을에 사당이 나와요. 그게 잡기를 섬기는 사당들이야. 일본의 마을마다 가면 그런 게 있어. 무슨 박정희 사당을 짓냐? 이게 뭐예요?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시키던 그 습관이야, 이거 아주.
야이씨. 박정희 사단과 기념관을 갖춘 공원 준공식이 있었다. 17억 원을 들여 박 전 대통령이 문경에서 교사 시절 머물렀던 초가 하숙집 터를 바꾼 거다. 문경에서 그것 좀 알아보세요. 그 지자체가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지금 그 영유아 그 무상보육 돈 없다고 그거 못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 문경에서 1년 동안 영유아 보육비로 얼마 들어가는지 한번 좀 확인 좀 해보시고, 그 돈 없다는 문경이, 예, 그 영유아 보육비로는 돈이 없어서 그만둬야 된다 그러는, 그 문경에서 무려 17억을 들여가지고, 교사, 얼마 하지도 않았어요. 훈도 박정희 이러면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교사했던 데가 뭐냐면 이 박정희가 초등학교 선생이 돼. 초등학교 선생이 됐는데 그 초등학교 선생이 돼서 봤는데도 별로 뽀대가 안 나는 거야. 뽀대가 안 나가지고 일본군 그 군부대로 혈서를 써서 보내요. 일본군 군부대로 혈서를 써서 보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훈도 박정희 견마지로로 일본군에 충성하겠다. 혈서, 손가락을 손가락을 찢어가지고요, 혈서를 훈도 박정희 이래가지고, 개처럼 말처럼 일본 군대에 충성하겠다는 편지를 보내던 그 시절에 머물렀던 데가 저 하숙집이야. 예. 견마지로라는 그 혈서 쓰면서 있었던 데가 저 교사야. 거기를 갖다가 지금 박정희 사당과 기념관으로 만든 거예요. 예. 구미시 재정자립도가 45%인데 비해 문경의 재정자립도는 18%다. 역시 재정자립도가 13%인 울릉구는 15억 원을 들여 박 전 대통령이 울릉도 방문 당시 숙박했던 곳을 박정희 기념관으로 개관할 계획이다. 가난한 지자체 살림치고 큰 돈을 쓰는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을 선점하기 위한 지자체 간 신경전도 심심찮게 벌어진다. 새마을운동 발상지가 어디냐를 두고 청도군 신도리와 포항시 문성리는 10여 년간 마찰을 빚어왔다. 청도군은 2009년 새마을운동 발상지 청도라는 문구와 이미지를 상표화해 발빠르게 특허청에 등록을 했다. 2011년에 새마을운동 발상지 성역화 사업 준공식을 열기도 했다. 당시 박근혜 의원은 청도군에 방문해 새마을운동은 경신혁명이었다며 방명록을 남기기도 했다. 아우, 정말 창궐한 지랄을 참고 보기가 역겹다. 이 기가 막히죠? 유경수 여사의 생가가 위치한 충북 옥천 교동리 역시 본격적인 성역화에 나섰다. 6월 26일 기자가 방문했을 때에는 충북 지역 박사모,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에서 70여 명이, 대구 남구의 노인정에서 90여 명이 생가를 다녀가는 등 이날 오전에만 400여 명이 생가 방문을 마쳤다고 했다. 지난해 17만 명, 올해 6월까지 9만 명이 유여사 생가를 다녀갔다. 지난해 5월 생가 복원 당시 국비 4억 원에 도비 16억 원, 군비 16억 원을 들여 사업비로 쓰였다. 11월 29일에 유경수 탄생 86주년을 맞아 숙모는 또 뭐니? 숙모제가 열리기도 했다. 2001년부터 시작된 탄생 숙모제는 2010년부터 옥천군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됐다. 그런가 하면 경북 경산 영남대에서는 매달 1일 새벽 6시 30분이면 진풍경이 벌어진다. 박정희 정책 새마을대학원 소속 외국인 학생들이 이른바 새마을정신 실천 운동을 벌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PS가 적힌 새마을 조끼를 입고 청소도구를 든 채 캠퍼스 정화운동을 벌인다. 그러니까 이 새마을대학원에 소속인 외국인 학생들을 데리고 새벽에 청소를 시키는 거야.
이거, 저기요, 내가 잘 모르는데 혹시 경북 경산이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예. 경북 경산이,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나만, 이 뉴스 보고 지금 나만 정신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거 보고, 지금 막 이렇게 소름 끼치고 이렇게 좀 멘탈이 좀 붕괴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게 난 이해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사이비 종교에서 주로 이런 짓 하지 않아요? 이거 무슨 뭐 통일교나 이상한 종교단체들이 이런 짓 하지 않아요? 그죠? 지금 여기 이 경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기까지 뉴스 읽은 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예. 엄지손가락. 지금 경북에서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예, 엄지손가락. 이게 나만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죠? 예. 정상으로 안 보이지 않아요? 저게 지금 정상이에요? 기가 막히죠? 예. 아니, 지금 말이야. 이게 21세기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지금 뭐 하는 짓거리들이야. 이건 이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저게 비정상으로 보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지금 저게 비정상으로 보이시는 분, 비정상이라고 한번 써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여기까지 읽은 뉴스를 보면서, 저거는 비정상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비정상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비정상, 맞죠? 저 비정상이죠? 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비정상 맞죠? 아니, 지금 후보 시절에 저러는데, 대통령 되면 어쩌려고 그래? 난 이해가 안 돼. 저기요.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아마 이러겠죠. 캠퍼스 청소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영남대 중앙도서관 12층에 위치한 이 대학원은 지난해 11월에 영남대 이사회가 설립을 승인했고 올해 3월 첫 입학생을 받았다. 방글라데시, 필리핀, 캄보디아 등지에서 모두 15명의 학생이 입학했다. 석사학위 과정으로 새마을학과와 공공정책 리더십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중앙도서관 건물에는 박정희 리더십 연구원, 새마을연구센터 등이 들어서 있다. 모두가 이른바 2009년 재단 정상화 이후 벌어진 일이다. 재단 정상화가 뭘까요? 이 중 박정희 리더십 연구원의 경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협약을 맺어 구미시 예산에서 매년 1억 원씩 지원된다. 또한 연구소는 지난해 6월 구미시와 조갑제닷컴 후원으로 박정희 리더십 독서 감상문 대회를 열기도 했다. 2009년 사회분쟁조정위원회는 20년간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됐던 영남대 정상화를 추진하면 이게 정상화냐 비정상화지? 사실상 구재단에 손을 들어줬다. 29세 나이에 영남대 이사장에 올랐던 박 의원은 2009년 종전 이사의 자격으로 이사 추천권을 행사해 측근 4명을 영남대에 앉혔다. 강신욱 전 대법관, 우의형 전 서울행정법원장, 박재갑 서울의대 교수, 신성철 카이스트 교수가 그들이다. 재단 정상화가 아닌 구재단의 복귀다. 박근혜 본인이 직접 들어오지 않고도 섭정체제를 갖췄다는 게 한 영남대 관계자의 전언이다.
박정희 정책 새마을대학원의 설립 역시 박 의원이 추천한 이사들이 결정한 사학이다. 이들은 정관상 논란이 됐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교주라는 표현도 교주래 세련되게 바꾸었다. 2011년 개정된 영남대정관 1조는 이 법은 대한민국 교육위원과 설립자 박정희의 청학 정신에 입각하여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적혀있다. 1988년 국정감사 회의록을 보면 영남대 설립자로 알려진 박 전 대통령 및 이사장으로 역임했던 박근혜 의원이 영남대 출연한 도는 0원이다. 또한 당시 29명의 부적입학 사건, 인사 전행 사건 등 각종 비리 의혹으로 학원 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일었음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이사장은 이로 인해 불명예스럽게 퇴진해야 했다. 그런 영남대가 구제단 복귀와 함께 박정희를 다시 소환한 셈이다. 교주, 나는 이게 지금 현재 2012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예. 지금 2012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맞지? 나 어지러워. 중계방으로 이동 좀 해주세요. 본방이 지금 꽉 찼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100분만 중계방으로 이동 좀 해주세요. 나는 지금 막 심장이 떨려. 안녕 못해요 내가 지금. 모바일은 그냥 계세요. 모바일은 자리 많으니까 그냥 계시고요. 모바일은 뭘 신고하시냐면 모바일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자리가 꽉 차서 못 들어온다 이런 얘기 나오면 그거 스샷 떠갖고 신고해 주시고요. 지금 이 기사 읽고 멘붕 되신 분, 지금 이 경북에서 벌어지고 있는 박정희 우상화를 보면서 멘붕 되신 분, 저 처음 알았어요. 나는 대한민국의 현대 사회에 21세기 2012년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정말 이런 일이,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 아니 도대체 그러면서 저 사람들 북한 되게 싫어하지 않아요? 김일성 우상화, 김정일 김정은 세습 정치, 그죠? 쟤네들 김일성 우상화에 대해서 무지무지 심하게 욕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김정일, 김정은의 세습 정치라고 그러면서 막 욕하고 그런 거 맞죠? 그죠? 그리고 저 하는 짓 좀 봐. 박정희 동상이 5m래. 저 박정희 김일성과 동급 아니에요?
그게 박근혜가 북한 가가지고 배워왔구만. 2002년에 북한 갔다 오면서 배워왔어. 그 주처 사상탑 갔다 오더니 가서 배워왔구만. 와. 아니 북한은 북한이잖아. 거기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어. 남한은 민주공화국이야. 북한은 김씨 왕조의 나라고 남한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거기는 3대가 약간 또라이들이 모여있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국민한테 주권이 있는 민주공화국이야. 그런데 지금 저 국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러고 있는 거냐고. 여러분 중계방으로 이동 좀 해주세요. 본방에 인원이 우리 중계방으로 한 50분만 가실 때까지만 올려놓을게요. 마저 한번 읽어봅시다. 이 기가 막힌 뉴스들을. 5인방 최외출 교수가 대학원장 맡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박정희 정책 새마을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 최외출 교수다. 1977년 새마을 장학생 1기로 영남대 입학한 최 교수는 이른바 박근혜 가외선생 5인방 중 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5인방은 박 의원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설립을 주도한 5인방 중 한 사람 설립을 주도한 5명의 학자구를 일컫는 말이다. 최 교수를 비롯해 김광도 서강대 교수, 19대 국회 비례로 당선된 안종범 의원, 김영세 연세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등이 5인방이다. 이름을 밝히길 꺼리는 대구 지역의 한 정치학자는 정치 권력이 지난 수십 년간밖에 없는 TK 지역은 여전히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과잉 충성심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이를 묵인하며 사실상 부추기는 면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 막판에 이르면 이런 일부 세력의 결집은 결국 박 의원의 짐이 될 수도 있다. 박정희는 여전히 살아있는 모델이다.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설문조사에서 1위를 놓친 적이 없다. 틀렸어요. 1위를 놓친 적이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박근혜 대망론으로 이어진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박 의원의 최대 지지 기반인 TK와 TK를 둘러싼 사람들의 시계도 째깍째깍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다만 그 시계바늘은 미래가 아닌 박 의원에게 정치적 유산을 물려준 아버지를 향해 역주행을 하고 있다. TK는 대구 경북 지역의 약자예요. 대구를 이제 T로 써. 그리고 K는 이제 경북.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PK는 부산 경남을 이루고 TK는 대구 경북을 얘기해요.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예. 자, 이번에는 우리 박씨 가문을 살짝 떠나 이씨 가문 관련된 이야기를 좀 읽어볼까 해요. 예. 박씨 가문을 살짝 떠나, 이씨 가문으로 조금, 관심을 옮겨볼까 합니다. 이런 기사가 났네요. 이상득, 계란 맞고 넥타이 잡히고.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오전 저축은행 로비와 함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으로 출석 중 저축은행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하여튼 실랑이를 벌였는데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출두,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항의받아 이상득 77세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넥타이를 잡히는 봉변을 당했다. 이 전 의원은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했다. 이때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던 저축은행 피해자들 가운데 10여 명이 법원 청사로 들어와 취재진과 뒤섞여 소란이 벌어졌다.
이 전 의원이 법원 출입구로 들어서던 순간 김옥주 전국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전 의원의 넥타이를 부여잡고 소리를 질렀다. 다른 피해자들 역시 이 전 의원을 향해 계란을 던지고 물을 뿌렸으나 이 전 의원에는 닿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이 전 의원이 법정에 들어선 이후에도 이상득이 도둑놈, 이상득이 구속하라, 내 돈 내놔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리를 뜨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법정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받은 돈이 대선 자금이 맞는가 혐의를 인정하나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지만 이 전 의원은 법정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통제를 못했나 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와... 적반하장이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합동수사단은 지난 6일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직전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알선 수재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 이분의 동생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은? 예, 이분의 동생 이야기.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가 또 아는 분들이 또 많은데, 늘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한 20%가 되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예, 우리 0614님 감사하고요. 333님 감사하고, 좋아님 감사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내가 이거 좀 올려달라 그랬는데. 여기 있다. 자. 이 한일 군사협정, 우리만 모르는 한일 군사협정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 이런 뉴스들이 있는데요. 네. 13대 노태우 재임 기간에 이미 정부 당국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에 먼저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 자,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일 군사협정 문제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 친일파 놈들이 한일 군사협정에 대해서 준비해왔는지, 오늘 뉴스 좀 세다. 내가 진짜 심장 떨려갖고 이거 진짜 요즘 뉴스가 너무나 스펙타클해. 와. 예. 상호 군수 지원 협정도 2008년 국방부가 일본에 제의 파장. 우리 정부가 군사정보 보호협정과 상호 군사지원협정을 일본에 먼저 제안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그동안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과 상호 군수지원협정은 지난해 1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 때 처음 논의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지난해 1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 때 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 군수협정 등 군사교류 협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한일 군사협정을 우리 정부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한일 군사협정을 우리 정부가 2008년에 먼저 제안했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미 지난 1989년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필요성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일본에 먼저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89년 노태우 때부터 이게 이미 제안됐다는 얘기야.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지난 1989년 말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필요성을 일본에 먼저 제기했다고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당국자는 이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필요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공감대가 확산되어 왔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이후 논의가 잠잠해졌다가 일본이 지난 2010년과 지난해에 협정 체결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온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지네가 2008년에 제안해놓고 이건 1989년에 노태우 때 했던 거야. 그리고 2010년부터 일본이 막 조른 거야. 2008년 네가 그랬지? 그랬더니 아니야. 1989년에 노태우 때부터 했던 거고 2010년에 일본이 오고 한 거야.
그러면서 2008년에 지들이 요구한 건 지금 덮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자는 상호 군수지원협정의 경우도 국방부가 지난 2008년 일본에 제의했다고 확인했다. 이 같은 사실은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기가 막히죠? 예. 한일 군사협정. 이게요, 이미 2008년, 난 2009년인 줄 알았더니 2008년부터 추진되어 왔구만. 2008년부터 추진되어 왔던 얘기고요. 이거는 지금 누가 쓴 거지? 우리만 모르는 한일 군사협정의 비밀. 요거는 누가 썼는지를 몰라서 읽을 수가 없네. 예. 여기 지금 이제 이 글에 가서 보시면요, 노무현 재단에 올라온 우리만 모르는 한일 군사협정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게 누가 썼는지를 몰라서 제가 읽어드릴 수가 없고요. 예. 2012년 7월 2일 궁지에 몰린 친일 정권, 이제 와서 노무현 탓, 박선원 전 청와대 비서관, 참여정부 때 논의, 후한무치한 거짓말, 이것은 반역이다. 미디어 투데이. 요거는 내가 읽어드릴 수 있어요. 예. 뉴스가 없나요? 뜨네요. 예. 궁지에 몰린 친일 정권, 이제 와서 노무현 탓, 박선원 전 청와대 비서관, 참여정부 때 논의, 후한무치한 거짓말이다. 이것은 반역이다. 어머, 또 조현호 기자님,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밀실 추진과 관련해 한일 상호 군수지원협정을 참여정부 때부터 실무 논의가 있었다는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후한무치한 거짓말이라는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박선원 전 청와대 안보전략 비서관은 최근 사람 사는 세상 홈페이지에 기고한 글에서 최근 한일 군사정보협정 파동과 관련한 현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협정 논의 자체를 즉각 폐기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아침 한일 간 상호 군수 지원협정 문제는 2008년이 아니라 그전부터 실무선에서 많이 논의되어 왔다.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 논의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김민선 국방부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박 전 비서관은 정말 후한무치하고 무책임한 정권이며 비겁하기 이를 데 없다며 안보를 위해 꼭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버티지 못해서 겨우 찾아낸 알리바이가 참여정부 때도 그런 논의가 실무자 사이에 논의가 있었던 헛소리라니 기가 막힌 일이라고 성토했다. 박 전 비서관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군사정보협정보다 한 단계 높은 군사지원협정까지 제안한 게 이명박 치기야마 정권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거짓말해서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차라리 일본에게 100개를 넘겨주더라도 하나라도 받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 항변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며 코웃음거리는 되겠지만 비겁하고 야비하다는 이 정권의 속성까지는 노출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라고 개탄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먼저 일본 측에 군사지원협정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은 지난달 29일 세계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다. 이와 함께 박 전 비서관은 한일 군사정보협정의 위험성에 대해 치키야마 악기로 이명박 정권의 뼛속 깊은 친일 근성이 마침내 가장 민감한 군사정보를 일본에 유출할 수 있는 통로를 합법적으로 열어주는 협정이라고 호평했다. 박 전 비서관은 협정의 실익에 대해서도 2급 군사기밀이나 특수정보 수준의 고급 정보를 일본으로부터 얻을 게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안보에 도움이 된다기보다 손실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일본은 중요 정보에서 잘못 판단한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며 실익 차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협정이 체결되면 정부기관의 정보관리체계도 붕괴되고 누구나 일본 스파이 노릇을 할 위험도 있다고 그는 우려했다. 박 전 비서관은 한일 군사보호협정이 체결된 순간 우리 군과 국정원 그리고 외교부의 정보관리체계가 오해될 수 있다며 일본에 정보를 전달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면 누구든 일본의 스파이가 될 수도 있다. 한국 측에서 건네진 정보를 일본 정부가 잘 간직할 테니 염려하지 말라 하고 접근하는 형국에서 원론적으로 보자면 누구든지 매수될 수 있지 않겠는가.
처벌될 것이라는 부담이 없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박 전 비서관은 그에 반해 결국 정말 애국적이고 능력 있는 정보원들은 사기가 떨어질 것이라며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혼란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예. 더구나 현 정부야말로 국방정보의 중요성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박 전 비서관은 국방부 내 국방정보본부의 기능을 그 어느 때보다도 활성화시켜줬던 참여정부 때와 달리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해체시켜 예. 지금 버퍼 있어요? 예.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버퍼 있어요? 심하다. 언제부터요? 이 뉴스 처음 읽을 때부터? 본방의 모바일들이, 모바일이 다 튕겼어. 본방에 모바일이 다 튕겨나갔어요. 남미와 붕붕님 감사하고요. 모바일이 지금 아까 700명대 갔다가 500명대로 400명대까지 떨어졌어요. 야, 참 대단하다 너네. 정말 대단하다. 야, 그렇게 무섭냐? 잠깐만, 제가요, 이거, 아프리카 한번 들어가서 모바일로 한번 볼게요. 모바일로 한번 봅시다. 통치백서 정권님 감사드리고요. 이 뉴스가 또 그렇게 무서운 뉴스야? 예. 실시간 핫이슈로 올려졌을 때, 실시간 핫이슈로 올려졌을 때 나타난 현상인가 본데요? 지금 이게 실시간 핫이슈로 올라가면서, 쭉 떨어진 것 같아요. 쭉 시청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 튕겨나간 것 같아. 저 사람들 눈에 망치 부위는 뭘로 보일까요? 니 취급 팔짝뛸 존재로 보이겠죠. 남미아 봉봉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모바일 시청자님들, 지금 튕겨나가가지고 못 들으셨죠? 이 뉴스 처음부터 못 보셨죠? 보현당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또 전라도 만세는 뭐니? 잘하셨어요. 강태. 자, 처음부터 다시 해드릴까요? 이게 남는 건 시간뿐이고요. 어디부터? 요 뉴스부터 하면 돼요? 궁지에 몰린 친일 정권, 이거부터 해드릴까요? 궁지에 몰린 친일 정권, 이제 와서 노무현 탓, 요거부터 읽어드리면 돼요? 자, 한번 봅시다. 그리고요, 요게 지금 보니까, 본방에 막 채팅이 올라가면 튕겨나가요. 제가 얼리고, 중요한 뉴스니까 얼리고 갈게요. 모바일님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방송에 좀 집중 좀 해주세요. 본방에서 모바일에 막 채팅이 올라가면 튕겨나가니까, 제가 얼리고 방송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지금 모바일 제가 딱 켰더니, 얘네들이 또, 그래, 내가 아이폰도 켜야지, 내가, 이게 웬일이야. 자, 제가 이 아프리카 한번 보지요. 아프리카에서는 도대체 우리 망치부인 방송이 뜨니까 왜들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건지, 이 추적자 봤음이라는 이 제목 때문에, 깜짝이야. 이 추적자 봤음이라는 이 제목 때문에, 제가요, 지금, 이 아이폰, 아이폰도 보고, 아이폰도 보고, 안드로이드 폰도 보고, 모바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모바일로 지금 방송이 되나 안 되나를 이제부터 제가 볼게요. 예, 바른길만 가자님, 생떼쥐 페리님 감사합니다. 그래, 그 망치 부인이 그 방송, 뉴스 읽느라고 정신없는 틈에 또 모바일 시청자들 다 내쫓았냐? 본방에 계신 님들, 컴퓨터로 보시는 여러분들 100분만 중계방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예, 100분만 중계방으로 딱 이동을 해주시면, 어떻게 이동하시는지 알려드려요? 예, 여러분이 이제 이 그 방송 리스트에서 망치 부인을 이렇게 검색을 하세요. 검색을 한 방이 4개가 뜹니다. 예, 4개가 뜨는데요. 그 중에서 454호실, 예, 454호실이나 570호실 아무데로나 이동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본방에 자리가 나고, 본방에 난 자리에서, 예, 본방에 난 자리로 다른 시청자분들이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이 본방에서 중계방으로, 예, 한 100분 정도만 쌈박하게 이동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462호실 혹은 571호실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망치부인 검색! 예, 572호실이나 462호실 누르시면 됩니다. 예, 이동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다시 뉴스 읽습니다. 얘네들이 모바일을 전부 다 튕겨보내고 싶을 만큼 무서운 뉴스인가 봐요. 궁지에 몰린 친일 정권, 이제 와서 노무현 탓. 박선원 전 청와대 비서관, 참여정부 때부터 논의했다고? 후한무치한 거짓말이다. 그리고 이것은 반역이다라고 외쳤대요.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밀실 추진과 관련해 한일 상호 군수지원협정을 참여정부 때부터 실무 논의가 있었다는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후한무치한 거짓말이라는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박선원 전 청와대 안보전략 비서관은 최근 사람산 세상 홈페이지에 기고한 글에서 최근 한일 군사정보협정 파동과 관련한 현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협정 논의 자체를 즉각 폐기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난달 29일 아침 한일 간 상호 군수지원협정 문제는 2008년이 아니라 그 전부터 실무선에서 많이 논의되었다.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 논의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박 전 비서관은 정말 후한무치하고 무책임한 정권이며 비겁하기 이를 데 없다며 안보를 위해 꼭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버티지 못해서 겨우 찾아낸 알리바이가 참여정부 때도 그런 논의가 실무자 사이에서 있었다는 헛소리라니 기가 찰리라고 성토했다. 박 전 비서관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군사정보협정보다 한 단계 높은 군사지원협정까지 제안한 게 이명박 츠키야마 정권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거짓말해서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차라리 일본에게 100개를 넘겨주더라도 하나라도 받으면 좋은 것 아니냐고 항변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며 코웃음거리는 되겠지만 비겁하고 야비하다는 이 정권의 속성까지 노출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고 개탄했다. 자, 또 무슨 문제가 있나 본데요? 예, 괜찮아요? 예, 꼴찌 선배님 좋은 친구님 감사합니다. 본방, 지금 모바일 별 문제 없죠? 예. 자, 모바일 잘 되고 있는데, 예.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먼저 일본 측의 군사지원협정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은 지난달 29일자 세계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다. 이와 함께 박 전 비서관은 한일 군사정보협정의 위험성에 대해 츠키야마 아키히로 이명박 정권의 뼛속 깊은 친일 근성이 마침내 가장 민감한 군사정보를 일본에 유출될 수 있는 통로를 합법적으로 열어주는 협정이라고 혹평했다. 지금 아프리카 전체가 튕기고 있다고요? 딴 방송도 튕기고 있다고? 알았어요. 뭐 어쩔 수 없죠. 항상 아프리카 방송사고는 내가 방송할 때 터져. 자, 진정들 하고 들으십시다. 예. 박 전 비서관은 협정의 실익에 대해서도 2급 군사기밀이나 특수정보 수준의 고급 정보를 일본으로부터 얻을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안보에 도움이 된다기보다 손실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며 일본은 중요 정보에서 잘못 판단한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실익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협정이 체결되면 정부기관의 정보 관리 체계가 붕괴되고 누구나 일본 스파이 노릇을 할 위험이 있다라고 그는 우려했다. 박 전 비서관은 한일 군사보호협정이 체결되는 순간
우리 군과 국정원 그리고 외교부의 정보관리 체계가 와해될 수도 있다며 일본의 정보를 전달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면 누구든 일본의 스파이가 될 수도 있다. 한국 측에서 건네진 정보를 일본 정부가 잘 간직할 테니 염려하지 말라 하고 접근하는 형국에서 원론적으로 보자면 누구든지 매수될 수 있지 않겠는가. 처벌될 것이라는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내다봤다. 박 전 비서관은 그에 반해 정말 애국적이고 능력 있는 정보 요원들은 사기가 떨어질 것이라며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혼란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현 정부야말로 국방정보의 중요성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박 전 비서관은 국방부 내 국방정보본부의 기능을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시켰던 참여정부 때와 달리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해체시켜버린 점을 들어 국방정보본부를 해체시킨 게 누구인가? 이명박 청와대 아닌가라며 국방은 곧 정보이며 정보는 곧 국방인데 다 무너뜨려 놓고 이제 일본에게 내주자는 속셈이라면 이는 반역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비서관은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연기할 것이 아니라 당장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해야 한다며 이를 밀어붙인 청와대는 공식 사죄하고 책임자를 당장 문책 사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비서관은 또한 일본과의 군사정보협력은 일본이 한반도 안보와 장래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망 통제권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는 첫 단추라며 츠키야마 명박 정권, 이제 그냥 정권이 끝나는 날까지 조용히 있어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예. 한일 군사협정 밀실에서 취재다가 걸리니까 그거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있었다라고 또 거짓말 친 거야. 그러다가 딱 그 당시 담당자한테 걸려갖고 지금 거짓말인 거, 예. 여러분, 독도밀약이라고 들어봤어요? 이번에 뭐 한일 군사 협정 내용에 독도를 공동 관리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 모양인데요. 여러분, 그 독도 밀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1964년에서 5년 사이에 맺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일 국교 정상화 조건으로 그 독도 밀약을 맺었어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그 일본과 한국 사이에 맺었는데 그걸 주도한 게 박정희예요.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독도는 한반도가 점유하고 있지만 일본의 허락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그리고 독도에는 한국 군대가 오면 안 되고 경찰이 지켜야 된다. 그리고 서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반박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독도 근처를 경제수역으로 만들 때는 공동수역으로 한다. 요게 독도 밀약에 있는 내용이에요. 독도를 공동소유로 팔아먹은 건 박정희 시대라고. 뭔 말인지 알아요? 이 독도 밀약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분들, 오늘 처음 들으신 분, 예. 이 독도 밀약은요, 예. 피맛은 체리만님, 그 독도 밀약이 박정희 때 맺어진 거예요. 예.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 이렇게 많구나. 예. 오늘 또 이거 처음 들으신 분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실 이런 뉴스는 전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또 버퍼. 예. 네. 그래서 경찰이 지키는 거예요. 독도에다가 그 건물 우리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해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 반박하지 않은 이유가 조용한 외교로 풀어야 된다. 그게 거짓말이야. 조용한 외교론이라는 건 없어. 조용한 외교로 풀어야 된다 해서 조용한 게 아니라 서로 독도 밀약에서 안드로이드 버퍼다. 예. 그 독도 밀약에서 서로 자기네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박하지 않는다는 밀약 때문에 조용한 거야. 예.
기가 막히죠? 예. 그래서 우리 방에서 독도미량은 꼭 한 번씩 또 중간에 다뤄줘야 돼. 요즘엔 그냥 세월이 너무 빨라가지고 한 번 다뤘던 얘긴데도요, 1년에 몇 번은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 그 일본에서요,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1904년까지 독도는 아무도 산 적이 없고, 그 국제사회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섬이었다. 바위 덩어리였다. 그런데 그 일본 해군이 처음으로 발견해서 그걸 일본 영유권으로 삼은 거다. 그게 첫 번째 주장이고요. 두 번째 주장은 독도에 1700 몇 년도부터 그 일본인 누구누구가 거기 살았다라는 증거가 있다. 그러니 독도는 일본 땅이다. 요 두 가지가 일본의 주장이랍니다. 예, 일본의 주장인데요.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장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는 서로 모순이에요. 일본의 첫 번째 주장이 1904년까지 아무도 존재를 몰랐던 섬인데 자기네들이 차지한 거다. 그러면 1700년대에 살았다는 그 일본인은 누군데? 그 일본인이 아니야? 조선인이야? 괴물이야? 일본의 두 가지 주장, 가장 강한 두 가지 주장이 서로 상호 충돌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예.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는요, 울릉도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고요.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와, 그 다음에 이 독도로부터 가장 가까운 일본 일본 국토와의 거리가 울릉도와 독도 사이가 훨씬 더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우리 딸내미가 그 독도를 다큐멘터리로 다룬 게 있다며, 2007년도인가에 나온 다큐멘터리인데요. 그게 독도에 대해서, 아니야. 2007년 그 얘기 아니고, 무한도전? 예. 무한도전인가, 1박 2일인가 해서 독도를 갔다 온 내용이 있다며. 독도 특집. 그거를 우리 윤리 선생님이, 우리 딸 윤리 선생님이 그걸 틀어줬대요. 그래서, 예, 네, 독도미략 1965년 1월 11일, 예, 1박 2일. 그 1박 2일 그 독도 특집을요, 꼭 다들 다 같이 찾아보기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1박 2일에 독도 특집, 그거 꼭 한번 찾아보세요. 예,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거기 보면 우리가 몰랐던 독도에 대한 진실들이 드러나 있고요. 누가 그러는 거야, 우리 딸이 그러는 거야. 엄마, 우리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주장은 했지만, 왜 우리 땅인지 하나하나 설명을 못한대. 근데 일본은 체계적으로 독도가 왜 일본 땅인지 가르친대. 예. 우리 교과서 어디에도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우리 땅인 근거를 가르치는 내용이 없대요. 근데, 일본에서는 아예 교과 내용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그 역사를 가르친답니다. 예. 기가 막히죠? 예. 하여튼, 그래서, 이 독도가 일본으로 넘어가려고 한다, 이 얘기, 잘 들으세요. 독도를 일본하고 공유하자고 약속한 게 독도 미략인데요. 그게 박정희 때 맺은 거예요, 박정희 때. 예. 박정희 때 맺은 거야. 우리 교과서에 독도가 우리 땅의 근거들 뭐라고 정리되어 있나요? 예.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냥 독도가 우리 영토라고만 써있어. 동쪽 끝이 독도다라고 써있지만, 왜 우리 영토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기가 막히죠? 예, 설명이 없어, 설명이. 예. 그 울릉도에서 보이고, 그 다음에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가, 일본의 시네마네현과의 거리보다 훨씬 더 가깝다. 예. 여러 가지 그 근거들이 1박 2일에 나왔대요. 야, 정말 1박 2일은 정말 명작이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PD 바뀐 다음에 이상해졌어. 예. 우리나라 지금 제일 심각한 게 역사교육이에요. 이명박이 역사교육을 개판을 치는 바람에, 우리 역사가 엉망이 돼버렸어. 엉망이 돼버렸는데, 그것도 참 심각한 문제이고 고쳐야 될 문제예요. 예. 아휴, 예.
예. 그 독도 밀약에 대한 뉴스. 그 저기에요. 2006년인가 7년에 보시면 2006년이야.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 밀약을 공개해가지고요. 조중동에서 박살이 났어요. 왜 하필 독도 밀약의 존재를 깠느냐? 이러면서 지랄 연병을 했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인천공항 핵심 시설 이씨 가문의 문제점 또 하나 다뤄볼게요. 그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인천공항 민영화 어제 뉴스군요. 인천공항 핵심 시설 1985억 원의 민영화. 정부가 인천공항 핵심 시설인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을 민영화한다는 방침 아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매매 가격을 통보하는 등 민영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민자사업기간이 8월 13일에 종료돼 국가로 귀속되는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을 공항공사에 매각한 뒤 공항공사로 하여금 운영권은 다시 새 민간사업자에게 넘기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의 중요시설인 급유시설의 민영화는 곧 인천공항 민영화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다. 예. 와, 끊겼다, 드디어. 예. 나의 방송이, 드디어 모바일에서 끊겼네요. 기가 막히죠? 정부 관계자는 8일 국토해양부사나 서울지방항공청은 한국감정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대한항공이 운영 중인 급유시설의 매매 가격을 확정, 지난 5일 항공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이 단독 입수한 급유시설 가격 사정표를 보면 감정가는 반영구적인 영업권 1368억 원 등 모두 1985억 원이다. 이 관계자는 공항공사는 급유시설을 매입한 뒤 민간 임대 형식으로 새 사업자를 선정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달 공항공사에 보낸 공문에서 민간 입찰을 권고했다. 공항공사는 국가공인기관의 값을 산정한 만큼 검증 절차 없이 11일 이사회 심의를 거쳐 급유시설을 매입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항공사 이사회에서 이번 주 매매 가격을 체결하고 곧바로 입찰 공고와 사업 설명회 등을 연 뒤 새 사업자를 선정 운영권 넘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사들 대부분이 정부의 낙하산 인사들이어서 이견 없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급유시설 민영화를 서두르는 것은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데다 국회에서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급유시설 민영화는 인천공항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며 인천공항 민영화를 반대해온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급유시설 운영권자 선정은 공항공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문제점은 왜 급유시설이 중요한지가 설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예. 이 기사의 2% 부족한 점은 왜 급유시설이 중요한지. 공항의 급유시설은 핵심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개야. 제일 중요한 게 두 개인데 하나가 관제탑. 하나가 관제탑이고 또 하나가 급유시설이에요. 예. 특히 이 인천공항은 국제공항이에요. 예. 인천공항은 국제공항이기 때문에 그 외국에서 온 항공들이 그 비행기들이 여기서 급유를 하고 다시 가는 거야. 그래서 공항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급유야, 급유. 그러니까 그 관제탑하고 급유시설. 세 번째가 이 활주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급유시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그 급유시설을 이걸 민영화한다는 거야, 이 10세들이. 맞죠? 맞죠? 인천공항에서 이 급유시설이 가장 핵심 시설인 거 맞죠? 예. 이 비행기 주유소예요. 비행기 주유소들이고, 이게 국제공항으로서 대부분 주요 항공들이 이 인천공항에 와서 여기서 이제 나눠 타고 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급유시설이 사실은 이 인천공항의 핵심 시설이에요.
그리고 이게 돈이 되는 시설이고, 여기서 기름값을 어떻게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항공사들이 왔다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무리한 기름값을 받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공료가 올라가는 이유도 이 급유시설에서 기름값을 올려버리면, 예. 기름값을 올려버리면 항공사의 비행기 값이 올라가게 되고, 그건 다 누가 책임지는 거야? 우리 비행기 타는 사람들이 지게 되는 거야. 예. 동남아 유럽권 경유 노선은 대부분 인천공항을 통한다. 한마디로 이 공항의 심장을 팔아먹는 거예요. 인천공항의 심장을 팔아먹는 거야. 개새끼들이지 진짜. 와, 이 씹새들 진짜. 예. 이게 서명운동으로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서명운동으로 되겠어요? 이명박 탄핵을 하고 투표로 복수를 해야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요, 국민 여러분들 참 문제야. 우리 국민들이 진짜 문제가 있어. 뭐냐 하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진 가장 막강한 권력이 뭔지 아세요? 투표권이에요. 예.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에게 가장 막강한 무기요 방패가 뭔지 아세요? 투표권이에요. 투표권.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주권을 보장하는 체제야. 국민의 주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투표권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 이제까지 투표권을 어떻게 행사해왔죠? 에이 씨발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 투표 안 하잖아. 그 후보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보는 정확한 걸까요? 언론에서 뿌려지는 이 야당 의원들에 대한 이야기들 정확한 정보일까요? 우리는 어제 오늘 이 박근혜 후보 측 가족들에 대한 기사를 봤어요. 박근혜 후보의 부모님을 우상화하는 기사를 봤고, 박근혜 후보의 가족들에 얽힌 뉴스 기사들을 봤어요. 만약 민주당 후보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면 과연 지금 언론은 이토록 조용할까요? 이 저축은행 사건에 가장 문제가 된 건 박지만 씨예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선 누굴 공격하고 있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의혹을 강화시키고 있어요. 예. 지금 구속영장을 제출하고, 그 수색영장을 제출하고, 그 관련자 압수수색을 해야 될 대상은 박지만 씨인데요. 지금 언론과 검찰은 박지원, 엉뚱한 박지원을 괴롭히고 있어요. 박지만 대신 박지원을. 우리는, 여러분, 이 박근혜 일가의 이 뉴스들이 나온 게 올봄 3월달이에요. 3월달, 2월달에 나온 뉴스들인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뉴스들 뭐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총선 전 2월, 3월, 우리나라 뉴스들 대부분 누구 까기? 민주당 까기. 무조건 민주당이 뭘 잘못한다. 진보당에다 뭘 잘못했다. 아무거나 끄집어가다 찍어붙여갖고 민주당 욕하는데 바빴잖아. 가 찾아봐요. 올 2월, 3월에 뉴스에서 뭐 했는지. 오로지 민주당 욕이야. 민주당 공천 문제, 민주당 공심위 문제, 이인영이 누구를 공심에 넣었다는 헛소리 기사. 그런 게 포털 메인이었잖아. 박근혜 후보의 일가족에게 벌어진 일을 다룬 그런 메인 뉴스들이 완전히 묻히고, 민주당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딥답 박아댔던 뉴스들 기억나세요? 민주당이 잘못한 게 1이라면 새누리당의 잘못한 건 100이었어요. 그러나 언론은 민주당의 잘못 1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새누리당의 문제, 박근혜 대표의 친인척 문제 모두 침묵으로 넘어갔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자고. 박지만 씨가 노무현 대통령 동생이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예? 박지만 씨가 노무현 대통령 동생이었으면 어쩔 것 같냐고. 조선일보는
월간 조선 굵기로 조선일보를 만들어서 호회를 만들어서 그거 무가지로 매일매일 나눠줬을 거야. 어? 동아일보는 신동아 잡지 굵기로 특집 호회를 만들어서 상암동에서 매일매일 나눠줬을 거라고. 서울역에서 나눠주고 무가지로. 어?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뉴스들을 모두 덮고 무슨 민주당의 문제가 굉장히 큰 것처럼 지랄 연병들 하면서 우리 국민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여러분 민주주의가 나올 때 네 글자가 상징적인 단어예요. 민주주의는 무엇에 바탕한다. 아세요? 민주주의의 바탕 사상이 뭔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잊어버린 이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천부인권 사상. 천부인권 사상. 들어보셨어요? 민주주의는요, 천부인권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인권을 주셨다. 권리를 주셨다. 못 들어봤어요? 심각한 얘기네. 민주주의는요, 천부인권 사상에서 나왔어요. 이게 이제 그 서양에서 민주주의라는 게 나오는 게, 이제 계몽사상가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민주주의라는 게 나와. 그 민주주의의 바탕 사상이 천부인권 사상이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사랑하시고, 모든 인간은 평등한 권리를 주셨다. 그게 천부인권 사상이야. 그게 민주주의의 시작이에요. 자본주의의 시작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들이 벌어들이는 이 돈에 잠시만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위 서름에 잠길 테요. 예, 도나무니님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지금 아파가지고, 예, 딸이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예, 이제 우리 딸이 지금 학원에 못 갔는데 내가 몰랐어. 학원 아까 간 줄 알았는데, 예, 지사장풍님 고맙고요. 바른길마님도 감사하고요. 예, 위장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지금 뭘 통 먹지를 못해. 네. 자, 아까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천부인권. 천부인권 사상이 민주주의의 바탕 사상이고요. 자본주의 정신은 어디서 나왔냐면, 기독교에서 나오는 청지기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청지기 정신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다. 우리는 대리 관리인이다. 우리는 대리 관리인이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은 100%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10%만 받고 90%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나온 게 11조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도리어 10%만 맡기고 10%만 드리고 90%를 우리에게 사용하실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가 그 번 돈에서 10%는 하나님께 드리고 10%는 우리가 쓰고 나머지 80%는 기부해라. 그게 청지기 정신이에요. 그게 자본주의의 바탕사상이라고. 그래서 자본가들이 맨 처음에 이 자본가들이 나왔을 때요. 굉장히 검소했어요. 청교도 정신 알지? 청교도의 핵심이 뭐야? 근검절약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그 물건을 많이 막 호화사치스럽게 쓰지 않고, 그 번 돈의 80%는 재투자를 한 거야.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고 월급을 주고, 그게 자본주의가 만들어진 배경이에요. 배경 사상. 그런데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뭘 잃었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 다음부터 일이 벌어진 거야.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도리어 역행을 해가지고 박씨 왕가를 꿈꿔. 박씨 왕가를 꿈꾸면서 2명의 왕이 날 거라는 개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지금.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어요. 또, 이 자본주의 정신이 하나님의 본뜻을 잃은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본뜻을 잃어버린 다음, 이 자본주의는요, 완전히 사탄의 도구가 됐어요. 누구에 의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이거는 뭐다? 하나님의 원리에서 어긋난, 자본주의 사상에 어긋난 거야. 미라클님 감사합니다. 자본주의의 원칙이 뭐냐면요. 시장경제주의의 원칙이 뭐냐면, 자본가는 이익을 조금만 갖고, 이익을 자기 이익의 10%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이익의 10%를 자기가 갖고, 80%를 재투자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 사상이야. 근데 이 10세들이 10% 하나님한테 주고 90% 지가 먹었잖아. 그 90% 중 80%는 누구 거야? 노동자 거야. 노동자에게 주고 국민에게 줘야 될 그것을 이 자본가들이 지네가 다 먹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 나라는 어떻게 됐다? 이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한 거예요. 발달된 선진 국가들이 왜 위기에 처하느냐? 노동자들에게 월급 주는 거를 아까워했어. 그게 언제? 19세기에 노동자들한테 월급 주는 걸 아까워했어요. 그러자 생긴 문제가 뭐예요? 경제공황. 경제공황 들어봤죠? 18세기에 막 자본주의 산업혁명을 했어. 그래갖고 막 이제 영원히 부자가 되나보다 했는데 웬걸? 이상해져 일이. 물건이 안 팔려. 왜? 이 자본가들이 물건을 만들면서 원래 성인 아버지에게 제대로 된 월급을 주고 시키던 일을 월급을 아끼려고 엄마로 바꿨어. 노동자를 여자로 바꿔. 그 다음에 그 여자한테 월급을 반만 주는 거야. 그러다 엄마한테 주던 반값도 아까워갖고 오빠로 바꿔. 그러면서 엄마한테 주던 돈의 70%만 주는 거야. 근데 그 오빠로 주는 것도 아까워갖고 동생으로 바꿔. 그래서 아빠가 받던 월급의 4분의 1을 주고 시켜먹은 거야. 결론은 그 노동자 한 가정의 수입이 4분의 1로 줄었어.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소비 능력이 4분의 1로 줄었어.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도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가들이 어디로 나갔어? 이 자본가들이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식민지를 개척하러 나가는 거야. 식민지 개척. 그래서 식민지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식민지를 놓고 전쟁이 붙어서 그게 1, 2차 세계대전이 되는 거예요. 식민지로 가서 물건을 팔자. 식민지의 부자들한테. 그런데 그 식민지들도 부자의 한계가 있어. 그래서 더 많은 식민지를 얻으려고 싸움박질한 게 1차 대전이야. 1차 대전을 해서 적국의 식민지를 뺏었어. 그럼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결국 온 게 뭐야? 경제공황이야.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 1920년대 경제공황이 그래서 온 거예요. 전쟁으로도 경제공황을 막지 못했어.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오는 거야. 근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나온 게 그 케인즈 이론이야. 케인즈란 사람이 이 돈을 무조건 그 자본가가 다 먹으면 안 된다. 또 국가에서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 복지국가 이론을 내세우고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복지국가 이론 이거를 수정자본주의에서 내놓은 거야. 그걸 받아들여서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복지국가 이론을 펼쳐요. 그래서 45년부터 79년까지 이 세계 자본주의가 급성장을 하게 되는 거야. 전쟁으로 완전 초토화됐다가 급성장을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유럽도 초토화가 됐다가 이 수정자본주의로 튼튼한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국가에서 일반 서민들의 삶을 보장해주는 정책을 피면서 30년 만에 정상화가 됐어. 모든 자본주의 국가가.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이 석유 그 파동이 나고, 석유 파동은 뭔데, 미국이 아랍 국가의 석유를, 원유를 싼 값에 사가. 왜? 너희들은 정유할 능력이 없잖아. 우리가 정유해다 줄게. 그러면서 원가를 아주 낮춰가지고 쭉쭉 빨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팔 때는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팔았어. 그래서 아랍인들이, 야, 이거 우리 건데 이러지 말자, 우리. 그래서 원유 가격, 이거 우리가 결정한다. 생산량과 가격을 우리가 결정한다. 그게 오페크야. 오페크, 원유 생산국 협정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자, 일산아줌님 고마워요. 그러자 이 미국에서 요 틈을 노려가지고, 원유를 안 돌려. 원유를 세계 공급을 딱 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가 오일 쇼크가 벌어지는 거야.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맞았어. 오일 쇼크를. 그러면서 이 오일 쇼크의 원인이 뭐냐? 국가가 너무 수정자본주의 하느라고 등치가 커져서 대책을 못 세워서 당한 거다. 그러니 작은 국가, 노복지. 복지 정책을 줄이고 정부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도리어 재벌들에게 기회를 줘라. 재벌들이 민영화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나온 신자유주의가 오일 쇼크를 빌미로 나온 게 신자유주의야. 신자유주의의 핵심 사상 두 가지가 뭐야? 복지 축소. 복지를 줄이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복지를 줄이고, 민영화. 복지를 줄이고 민영화하는 거. 그 다음에 부자 감세. 버퍼가 심한가요? 예. 버퍼가 심해요? 예.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 지금 그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뭐냐? 규제 완화. 예. 쉬었다 또시리님 고마워요. 규제를 완화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재벌들 멋대로 하게 냅둔다는 얘기야. 재벌들 멋대로 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민영화. 국가 공기업, 국가 국민 세금으로 만든 도로, 항만, 공항을 민간에 파는 거야. 재벌들에게. 정말 씨발놈의 정책이죠? 예. 이게 정말 이 씨발놈의 정책이에요. 신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규제 완화, 재벌 멋대로 경제, 그 다음에 민영화, 공공의 자금으로 만든 항만, 공항, 그 다음에 도로, 이걸 민간한테 관리하라고 넘긴다. 이런 시벌놈의 정책 때문에 결국 그 피해는 누가 감당해? 우리 국민이 감당하게 되는 거야. 왜? 이런 말을 해요. 니들이 세금이나 내냐? 얘네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국민들더러, 돈 먹는 하마. 99%의 국민은 놀고 먹는다.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이 백수들을 다 자기네들이 먹여 살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과연 이건 사실일까요? 과연 우리 국민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먹는 밥벌레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 자, 여러분이 혹시 담배를 피십니까? 담배를 피는데 하루에 한 갑 정도 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한 달 동안 하루에 2,000원씩 30일 6만원의 세금을 내고 계십니다. 직장에 안 다니셔도 하루에 한 갑 담배를 피는 사람은 6만원의 세금을 내시는 거예요. 예, 한 달 동안. 또 여러분이 직장은 없어도 혹시 부모님이랑 같이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직장이 없는 퇴직자가 자동차 운전하면서 기름을 넣었어요. 기름을 한 15만원어치 넣었습니다. 그러면 퇴직자는 기름을 15만원어치를 넣으면서 세금을 얼마를 낼까요? 7만원이 세금이에요. 예. 자, 담배를 피는 퇴직하신 아저씨가 기름을 15만원을 넣었어요. 그러면, 근데 그런 차는 보통 한 달에 한 30만원, 최소 30만원 정도 들어가죠? 그러면 이 퇴직자 아저씨는요, 담배 하루에 한 갑씩 6만원, 그 다음에 기름 30만원에서, 30만원 중에 한 13만원 정도? 14만원. 이게 세금이에요. 그럼 20만원이죠? 자,
이 퇴직자 부부가 연금을 타가지고 그 마트를 갔어요. 마트를 가서 장을 봐온 게 한 달에 40만 원이다. 그러면 그 중에 4만 원이 세금이에요. 그 밖에 의료보험, 그 다음에 건강보험, 똑같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런 것도 전부 다 내고 있다면 이거 다 세금이죠. 전기요금, 재벌들의 전기요금을 이 퇴직한 아저씨가 다 내고 있는 거예요. 왜? 재벌은 단위당 80원을 내고 우리 일반 서민은 130원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를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 아주 유의미한 대사가 나와요. 그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에 남자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책임이라는 말, 너희들, 이 무지랭이 백성들이 책임이라는 걸 질 수 있겠느냐? 글을 알게 된 백성들이 그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알게 된 내용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느냐라고 그들이 물어요. 권력자들이. 그러자 이 남자 주인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임? 우리는 언제나 책임져 왔다. 늘 서민들이 세금을 내면서 책임져 왔다는 얘기예요. 일자리도 만들어주지 않는 정부를 위해서 우리 국민은 지금도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저들은 마치 자기네들 1%가 99%의 국민을 먹여 살리는 척해. 지랄 연병이죠. 예. 귀족 노조란 말 들어보셨어요?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연봉 8, 9천, 7, 8천을 받던 시대가 있었어요. 먼 옛날이죠. 그 뒤 그런 정규직 노동자들은요 모두 잘렸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통해서 잘리고 비정규직으로 그 자리가 대체됐어요. 정규직 100명이 일하던 자리에 비정규직 50명을 넣고 그들에게 두 사람 몫의 일을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월급은 절반만 줍니다. 그러다가 그 절반도 아까워지죠. 인원을 3분의 1로 줄이고 월급도 3분의 1로 줄입니다. 이번에는 용역회사라는 대리 회사에다가 그 계약을 맺게 해서요 책임도 지지 않는 방식으로 바꿔냈죠. 미스터 김님 고마워요. 그런 식으로 그들은 우리 국민을 착취했어요. 100명의 노동자가 만들던 일을 3분의 1의 노동자한테 30명한테 시키고 70명의 임금을 꼬리 까는 거예요. 예, 가로채는 거죠. 30명에게 원래 주어야 될 월급도 70%로 가로채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연봉 7, 8천을 받다가 지금 2, 3천 받고 이래요. 그게 바로 재벌들의 이익이에요. 우리나라 10대 재벌이 2005년 1년 동안 남긴 영업이익이 160조였대요. 국회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꽃지 선배님 감사합니다. 10대 재벌이 1년 동안 남긴 영업이익이 160조야. 16조나 1600억이 아니라.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묵혀두고 있는 거예요. 그림 사서 쟁이고 땅 사서 쟁이고 외국에 캐슬 사면서 쟁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경북 지역의 비정규직이라면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 동상에 가서 절했다면 당신은 누구? 등신. 당신은 누구? 등신.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씨방새들한테 가서 고개 숙이고 절한 당신은 등신이에요. 예. 꽃지 선배님, 천안 댕기동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목 드라마 추적자 보셨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4시간 동안, 내가 이제까지 5년 동안 떠들었던 내용이 드라마 추적자에 그대로 드러나요. 그들이 어떻게, 가진 자들이 어떻게 우리 없는 자들을 가지고 놀았는지, 그들이 어떻게 권력을 주무르면서 우리의 등골을 빼먹고 우리를 죽이고 속여왔는지 너무나 잘 드러나는 드라마 추적자. 제 방송 보시면 나올 건데요. 신사의 품격 검색하면 뉴스기사 4,000개 뜹니다. 예. 신사의 품격이라는 걸로 검색을 하면요.
뉴스가 4,400개예요. 그런데 드라마 추적자를 검색하면 뉴스 1,600개 떠요. 3분의 1 수준이죠? 기가 막힙니다. 그들은 그렇게 재벌이나 가진 자들을 미화하는 드라마를 막 띄워주면서 진실을 추적하는 아버지, 진실을 추적하고 권력에 맞선 수정의 아버지의 이야기는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보는 안목이 있어요. 드라마 시청률 20%가요, 나오기 힘든 숫자예요. 찬다삼촌님 고마워요. 옛날 옛적, 케이블이 없던 시절에는 이 드라마 시청률이 50%, 60%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 케이블이 너무나 나온 다음부터 시청률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드라마 시청률이 20%대가 나왔다라면 이거는 그렇게 뉴스를 안 띄워주고 장동건, 김하늘, 딥키스 이건 뉴스 도배를 하지만 추적자 수정이 아버지의 소름 끼치는 연기에 대해서는 기사 안 써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추적자라는 명품 드라마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열심히 지금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지배해왔는지 드라마를 통해 학습 중에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너무나 불안한 드라마예요. 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 너무나 불안한 드라마예요. 나는 도저히 심장 떨려갖고 그 결론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추적자 드라마 꼭 한번 봅시다. 드라마 추적자 한번 보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속여갖고 우리를 속이면서 지배해왔는지 분명히 파악하시고요.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에 복수의 칼날을 뽑아주세요. 권력자들에게 우리가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 1909년 홑겹에 한복을 입고 그 의병 활동을 하고 있는 농민을 어느 기자 겸 선교사인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이 모양으로, 그러면서 이제 곡괭이 같은 거 들고 이제 의병하고 있는 거야.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러고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자. 그 의병은 그 추운 겨울에 홑겹에 한복을 입고 곡괭이 하나 들고 하는 말이, 노예로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으려는 마음으로 나는 싸운다. 그게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싸워 지켜낸 우리 진실의 힘 읽어보셨죠? 제가 읽어드리는 것 들으셨죠? 그들이 목숨 바쳐 눈에서 피 흘리면서 지켜낸 민주주의의 권리 투표를 어떻게 사용해왔죠? 고향 사람이라서, 아는 사람이라서, 밥 한 끼에. 이번 대통령 선거는 여러분이 국민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신 쓰레기처럼 살아갈 겁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처럼 살 겁니까? 선택하세요. 12월 19일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게 노예의 길인지 주인의 길인지 여러분 손에 달렸어요. 남 탓하지 마세요. 언론 탓하지 마세요. 여기 와서 듣고 있는 사람이 얼마입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번 12월 19일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무섭죠? 예, 미안해요. 떨지 말고. 예.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예, 요즘은 방송이요. 나도 방송하면서 무서워요. 예, 오늘 방송이 너무 무서워 나도. 예, 쌍둥이 사랑님 감사합니다. 2030님 감사합니다. 드라마보다 섬뜩한 뉴스들 시사장풍님, 리딩용님, 말하는 과연님 감사합니다. 시청자가 올려주는 뉴스들이 너무 무서워. 유전무죄 세상님 감사합니다. 가나안으로님 감사합니다. 미미홈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는데, 예, 망치 부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는 진실을 보여드리는 건데, 다른 길만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하다가 맞아 죽더라도 영광입니다. 예, 제가 이 방송하다가 맞아 죽더라도 영광입니다. 내가 오늘 이 방송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맘님, 부사님, 모님, 비욘드썸님, 조기고님,
우린 부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귀인이 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들림 해보자고님 감사합니다. 예, 귀인이 오고 있어요. 믿으세요. 예, 기적은 일어납니다. 미스터김님 감사합니다. 젊은 것들이여 감사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포기란 긴장할 때 배추 셀 때라 쓰는 단어입니다. 실패가 분명해지면 그때 가서 포기합시다. 아직 우리에게는 12월 19일까지 시간이 남아있어요. 영화 88님 별들의 본향님 밥 못하는 장군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비례한다. 당신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당신 앞에 기적의 크기가 달라진대요.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떤 미래를 믿으십니까?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믿음의 크기가 기적의 크기를 결정한답니다. 오 삶이여 감사합니다. 오 삶이여 감사합니다. 아, 1점, 2점, 1.9님 감사합니다. 민심은 천신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산의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배아따님 감사합니다. 자,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 내일 낮 2시에 시작하고요. 내일은 특별 손님이 오셔요.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 내일 초청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민심은 천심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산의 불량주부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도 제가 볼 때는 아무도 기획하지 않은 근데 듣고 보면 기가 막히게 다 맞아 떨어지는 한편의 거대한 드라마예요. 각본 없는 드라마. 꼭 놓치지 말고 시청하세요. 감사합니다.